오늘 소개할 작품은 아일랜드 작가인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과 맡겨진 소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아일랜드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본 적도 없는데 왠지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조이시 때문이겠죠. 그래서 네, 책이 됐던 영화가 됐던 뭐 음악이 됐던 일단 아일랜드 거라고 하면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일랜드 역사에도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네, 이것저것 이제 찾아보는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뭐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일랜드의 이야기랑 우리나라 이야기가 되게 흡사해요. 비슷해요. 술도 좋아하고 뭐. 그래서 아일랜드 역사를 이렇게 저렇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일랜드의 정서와 한국의 정서가 이렇게 유사한 이유는 아무래도 한이 많은 것 같다. 둘 다. 둘 다 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일랜드 민요 같은 거 들으면 아리랑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이 아니면 나오지 않는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잠깐 하고 시작을 할 텐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일랜드도 지리적인 환경이 있잖아요. 영국 옆에 조그만 섬. 그러니까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그랬겠지만 아일랜드는 무려 1000년 가까이 영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하고의 중국과의 관계도 비슷하죠. 중국이나 몽골과의 관계. 식민지라고 딱 짚어서 얘기하긴 뭐하지만 약간 상하 관계가 있는 듯한 그런 관계로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왔고, 게다가 아일랜드는 200년 넘게 영국의 직접 지배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거죠. 네, 200년 넘게. 그런데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탈이죠, 수탈. 좋은 것을 뺏어가는. 일본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영국도 아일랜드에게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200년 넘게 영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더 가난해졌겠죠. 아일랜드의 땅들은 전부 영국인들이 소유하게 됐고, 아일랜드인들은 뭐 전부 소장농으로 전락을 했을 테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난해졌고, 게다가 이제 1845년도부터 5년 동안 지속된 감자 대기근, 이때 100만 명이 굶어 죽었죠. 그리고 아일랜드 인구가 당시 한 1000만 명 정도 됐었는데 100만 명이 굶어 죽고 장기적으로 한 500만 명이 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게 살았다. 근데 그러다가 1990년대 말부터 이제 IT, 이거 얘기하려면 뭐 이제 뭐 법인세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복잡한 얘기는 빼고, 어쨌든 90년대 말부터 IT 산업이 살아나면서 지금은 이제 뭐 GDP 수준으로는 영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죠. 근데 이것도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IMF 벗어나면서 이제 IT에 투자를 하면서 벗어났잖아요. 그 같은 시기에 아일랜드도 비슷한 성장 과정을 겪었다. 그래서 여러모로 한국하고 아일랜드의 정서가 많이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아일랜드가 아직 잘 살게 되기 전인 1980년대가 배경입니다. 먼저 조이스 작품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구빈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구빈원은 제가 알기로는 17세기 이후에 유럽 각지에 생겼던 단체인데, 그러니까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거처와 잠자리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17세기 이후 유럽에 등장한 단체입니다. 주로 정부와 종교단체의 협업으로 유지되었고, 이 구빈원을 영어로 하면 워크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하는 집이라는 뜻이겠죠. 어떤 공간에서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거기서 일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집을 말하는 겁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주로 거리의 여성이나 미혼모들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는요, 유럽에서도 종교적인 신념이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미혼모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는데,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결혼하지 않은 소녀가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경우 그녀는 곧바로 가족들에게 버림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구빈원에 수용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소녀가 낳은 아이는 외국으로 입양되거나 또는 비밀리에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구빈원의 이제 수익 구조를 좀 살펴보면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기가 입양될 때 받는 일종의 수수료가 있었을 테고, 그리고 주로 세탁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텔이나 대형 식당 같은
곳들이 주요 고객이었는데 일단 뭐 대형 사업체들은 종교기관과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었고 게다가 이곳의 세탁 품질은 매우 우수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탁업이라는 게 굉장히 쏠쏠한 사업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빈원에 수용된 여자들에게 일은 시키되 돈은 거의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정도로만 하니까 당연히 사업에 경쟁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종교단체들이 이 구빈원을 통해서 쏠쏠한 수입을 벌어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아무도 이런 여자들의 비참한 생활 환경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면하고 모른 척한 거죠. 우리 몇 주 전에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얘기한 적 있죠. 그것처럼 누구나 그 구빈원에 갇혀 있는 여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은 또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모른 척 했다라는 거죠. 외면했다라는 거죠. 전형적인 오멜라스의 케이스겠죠. 자,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클레어 키건은 1968년생이고 아일랜드 작가입니다. 이 책은 1985년 아일랜드 어느 지역에서 벌어진 이야기고 실화는 아니죠. 1985년 아일랜드 어느 지역에서 11월부터 크리스마스 무렵까지를 배경으로 하는 책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빌 펄롱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의 직업은 한 40살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직업은 난방용 석탄 및 장작을 판매하는 판매상이라고 하고요. 일꾼들이 일을 하면 이 주인공은 차를 몰고 주로 배달하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공에게는 아내와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세인트 마거릿 중학교라는 곳에 다니고 있었고 다른 딸들도 잘하면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도 갖고 있고 두 딸이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뭐 유복한 가정이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창문이 고장나서 찬바람이 술술 들어오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묘사를 보면 그렇게 유복한 가정은 아닌 것 같고요. 여유 있기보다는 자식들을 아끼는 마음이 굉장히 큰 그런 집안인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당시 아일랜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가지고 부모가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도 뭐 예를 들면 뭐 술을 즐긴다든지 뭐 도박을 즐긴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아이들은 당장 거리를 맨발로 돌아다녀야 했는데 이 주인공인 펄롱과 그의 아내는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 펄롱은 매우 성실하고 선량한 성격이었습니다. 11월이 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주문이 밀려 들리기 시작했는데 펄롱은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캐릭터였고 게다가 가난한 가정에는 외상값을 독촉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또 거리를 지나가다가 가난한 아이들이 있으면 동전을 나눠준다든지 또 돈이 없어서 땔감을 주문하지 못하는 집에는 몰래 한 자루씩 몰래 놓고 오기도 하는 그런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고 게다가 그러면서도 더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까지 느끼는 그렇게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펄롱의 아내는 당연히 반대였겠죠. 매우 현실적인 사고의 소유자였을 것 같은데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인데 남편의 마음이 너무 넓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반대급부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겠죠. 뭐 이해할 수 있을 일이겠죠. 이거는 뭐 누구라도 뭐 그랬을 테니까. 그런데 이 주인공 펄롱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펄롱의 어머니는 그 미시즈 윌슨이라는 미망인의 집에서 하녀로 일을 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던 중에 16살 때 아이를 임신한 거죠.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고요. 원래 그런 상황에서는 펄롱의 어머니도 이 구빈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아일랜드 모자 보호소라고 나옵니다. 모자 보호소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미시즈 윌슨은 대부분이 이제 가톨릭 교도인 아일랜드인들과는 다르게 개신교도여가지고 약간 생각이 달랐나 봐요. 원래는 이 펄롱의 어머니도 모자 보호소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족들도 등을 돌렸고 그런데 이 미시즈 윌슨은 괜찮다. 여기서 낳고 여기서 키워라 라고 얘기를 해서 다행히 그곳에 들어가지 않게 된 거죠. 결국은 그 덕분에 미시즈 윌슨 덕분에 펄롱은 글도 배우고 학교에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는 놀림을 받았겠죠.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글도 배우고
학교에도 다닐 수 있었다라는 것은 만약에 어머니가 자신을 임신했을 때 모자 보호소에 보내졌다면 자신의 목숨은 사실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훨씬 나은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펄롱의 성격 자체도 워낙 성실한 데다가 선량하고 또 술도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석탄 야적장에서 일하다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승진을 해서 지금의 자신만의 이제 사업체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시즈 윌슨이 아니었다면 그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겠죠. 이 펄롱은 워낙 선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녀처럼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자라는 소망을 계속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현재의 배경으로 돌아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고 펄롱은 유난히 옛 기억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펄롱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었던 거는 아빠였습니다. 그랬던 기억도 떠오르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쁜 장난감 같은 거를 받고 있었을 때 자신은 보온용 물주머니 이런 걸 받았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실망을 했지만, 하지만 그 물주머니 덕분에 오랫동안 따뜻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럽은 대부분 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때 온돌이 아니잖아요. 잘 때 그 따뜻한 물을 집어넣은 물주머니를 안고 자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따뜻했다는 거고, 그리고 자신이 12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던 이런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아일랜드는 종교적인 신념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이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펄롱에게는 당연히 옛 기억이 떠올랐겠죠. 얘기는 이제 수녀원 얘기로 넘어갑니다. 수녀원은 강 건너편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녀원은 직업 여학교와 세탁소도 운영을 했는데, 이 세탁소의 평판이 좋아서 레스토랑이나 게스트하우스나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사제들, 그리고 부유한 집에서 이 수녀원 세탁소에 세탁물을 많이 맡겼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직업 여학교에 있는 여자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어서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더러운 세탁물에서 얼룩을 씻어내면서 속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빨래를 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속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가난한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 가족이 그녀를 수녀원에 보내고 아기는 해외로 입양시킨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펄롱은 최근에 수녀원에 배달을 갔던 일을 떠올리는데,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그곳에서 일하는 아이들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어린 여자아이들 몇 명이 바닥에 광택을 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머리카락이 엉망으로 깎여 있던 한 여자아이가 펄롱에게 강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 강까지 데려다 달라는 얘기는 자살하겠다는 거겠죠. 머리가 엉망으로 깎여 있다라는 얘기는 뭔가 반항을 했다라는 거고, 그 반항의 원인은 자신의 아기를 찾으려 했다, 찾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벌로 머리가 엉망으로 깎여 있었던 거겠죠. 이때부터 아마 펄롱은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수녀원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의미심장한 문장이 등장하죠. 어느 노인에게 길을 잃어버린 다음에 어느 노인에게 길을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길로 가면 어디가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길로 어디든 자네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네, 그 노인이 대답을 해주죠. 그 의미는 아이를 구하는 길도 또는 아이를 모른 척하는 길도 다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겠죠. 펄롱이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으니까 아내가 눈치를 챘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는데 아내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게다가 수녀원은 우리의 가장 큰 고객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때로는 모른 척해야 하는 일도 있는 거다. 그리고 세상에는 사고를 치는 여자들이 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그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아내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펄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시즈 윌슨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만약에 미시즈 윌슨이 그런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의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죠. 펄롱의 생각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자,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주문이 밀려가지고 펄롱은 그 수녀원에 대량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걸 배달하기 위해서 일요일 아침에 수녀원을 찾아갑니다. 그랬다가
한 방에 갇혀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이 역시 머리가 엉망으로 깎여 있었어요. 그래서 펄롱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 아이한테 물어보죠.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아기 어떤지 물어봐 주시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출산한 지 14주 되었고 그리고 아기를 데려가 버린 이후로 그 아기를 보지 못했다라고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수녀원 입장에서는 펄롱이 뭔가 눈치를 챘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을 테니까 수녀원장이 나와서 펄롱을 안으로 데리고 가서 펄롱에게 차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뭐 씻기라고 하고 옷을 갈아입히라고 하고 먹을 걸 주라고 그러니까 펄롱 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펄롱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으니까 펄롱에게 은근히 위협을 하죠. 딸들 얘기를 꺼냅니다. 딸들이 세인트 마거릿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다른 딸들도 그곳에 가고 싶어 한다고 들었다. 하면서 은근히 간접적인 방식으로 펄롱을 압박합니다. 만약에 네가 입을 함부로 놀리면 너의 딸들의 운명은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압박을 펄롱이 느끼면서도 펄롱은 점점 더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펄롱의 분노는 수녀원장에 대한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펄롱이 분노를 느낀 이유는 모든 것을 목격했고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아차렸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이브에도 일을 했는데 유난히 일하기가 힘들었던 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직원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려는데 단골 식당에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요즘에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한다며 조심해. 이것도 또한 수녀원의 간접적인 경고였겠죠. 우리는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너 잘못 행동하면 다칠 수도 있어. 이런 경고를 식당 주인을 통해서까지 받게 됩니다. 어쨌든 식사를 마치고 펄롱은 시내로 나가서 아내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삽니다. 아내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에나멜 가죽 구두였는데 이 소설에서는 신발이 중요한 상징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항상 맨발로 있고 사는 집들은 항상 좋은 신발을 신고 있는 거죠. 아내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산 이후에도 펄롱은 쉽사리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수녀원으로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석탄광으로 가서 역시 갇혀있던 그 아이, 이름이 세라죠. 그 아이를 손을 잡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 아이 역시 맨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이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펄롱은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몸이 가볍고 당당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가슴속에 새삼스럽고 뭔지 모를 기쁨이 솟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만약 미시즈 윌슨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어머니도 그곳에 보내졌을 거고 그리고 지금 자신이 구하고 있는 이 여자아이는 어쩌면 자신의 어머니일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가 자신의 어머니를 구해줬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금 구한 이 여자아이는 자신의 어머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겠죠. 당연히 이 일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들이 심한 고통을 받게 되겠지만 펄롱의 생각에 그것은 지금까지 이 아이가 견뎌야 했던 고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펄롱은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두려웠지만 어떻게든 견뎌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아일랜드, 뒤에 나오지만 아일랜드의 이런 시설들은 96년까지 운영됐다고 하고 그 사이에 수만 명의 이런 여자아이들이 감금되어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고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신생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하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설로만 놓고 보자면 이 소설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딱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뿐인데 이야기가 확 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주인공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고, 하지만 그건 벌써 오래된 일이고 지금은 주인공이 지켜야 될 가족들도 있는데 설마 거기까지 갈까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읽게 됐죠. 그런데 이 지점이 바로 이 소설의 가장 멋진 지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주인공은 아무렇지도 않게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그 주인공이 선을 넘는 순간 독자들, 지금까지 조마조마하게 걱정해왔던 독자들도 주인공이 마지막 선을 딱 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되냐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겠지, 사람 입에 거미줄 치겠어? 뭐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소설은. 그러면서 아, 작가가 이걸 말하려고 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바뀌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뿐인데 거기에서 뭔가 독자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거죠.